자, 오늘 교재 59페이지고요. 네, 59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네. 자, 지난주에 부동산 공급에서 토지 공급의 기본,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네, 학습을 시작을 하셨고요. 이 법의 핵심은 네,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또 행정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네, 이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그 국토교육법상 행정계획 체계를 위주로 네, 강의를 풀어갔을 거예요. 네, 제일 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됐었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6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학습이 이루어졌죠.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을 네, 공부하고 있고요. 제일 위에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 가운데서 네, 최고 상위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여기에 법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됩니다. 도시, 군,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네.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됩니다.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를 약 1시간 정도 네, 해설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1번이 무엇이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네, 용도지역이라는 것, 용도지역과 그리고 용도지구라는 것, 두 번째가 뭐죠? 용도구역이었죠. 용도구역이라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새로 지정도 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하고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 게 자, 만약에 여기가 네,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네,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일단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목적입니까? 보전.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토지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근데 한번 녹지지역은 영원하지 않고요. 용도지역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녹지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로 개발을 원한다면은 일단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지난주에 공부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입니다.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했고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이것이었죠. 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했고 그것이 정책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됐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자, 무엇이 결정되느냐 하면은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책으로 결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결정되면은 그 결정은 비밀이었습니까? 공적으로 알리게 됩니까? 공적으로 이제 서울 시민에게 알려주는 네, 절차를 갖게 됩니다. 자, 그때 알려주는 방법은 결정을 공고할 수도 있고 결정을 고시할 수도 있죠. 그때 그 결정의 효력, 그 결정의 효력이 장기간이면은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그러면은 한번 서울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다시 이제 밟지 않으면은 폐지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그 용도지역은 영원히 주거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 결정의 효력,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결정되면은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를 통해서 서울 시민에게 공적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때
정책을 고시할 때 어디에 고시하느냐면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엇을 발행합니까?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를 발행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보를 발행하죠. 그래서 그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해서 시민들에게 공적인 방법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번에 서울시 녹지 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자, 오늘 공부할 지난주에 진도가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하냐면은,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후속 조치들이 따르게 되는지, 이것을 이제 오늘 실시간에 공부할 주제로 하겠다는 거죠. 자, 지난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오늘 공부할 주제가 어떻게 내용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수업을 잘 들은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 제목 4가지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목차를 정리하면은 3분의 1은 내용은 잡은 거죠, 뭐.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아까 교재 페이지가 59페이지였죠? 네, 59페이지 봅니다. 5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의 효력.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될까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했고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됐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라는 거죠. 네, 첫 번째 그 효력 발생 시기 시험에 자주 나오죠, 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징도면 고시를 하면은, 자, 밑줄 것입시오. 징도면 고시, 징도면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기억합니다.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후속 조치로서 징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 기억하시죠?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거 법 개정된 지가 좀 오래됐지만 옛날에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 경과 후에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법 개정으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결정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속 조치로서 징도면을 고시하게 되고 그 징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기억하셨죠? 네. 다음 두 번째는 이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더라도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은 보호됩니다. 기득권 보호. 자, 이 기득권 보호 내용을 법 조문대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잠깐 읽어드리고 다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법 지문 같이 볼까요? 자, 기득권 보호의 원칙을 보시면 되죠. 59페이지죠. 자, 읽어봅니다.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당시, 다음 밑줄 긋으면 좋겠습니다. 클러로 복사되어 있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 이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가 나중에 기득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밑줄 긋은 거예요. 자,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가로 건너뛰고 그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법 조문을 읽었는데 이해는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 설명 들어주세요. 자,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적으면 안 되고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봐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오늘 배우죠. 우리 1, 2월 수업 들으신 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는 1종부터 몇 종까지 있습니까? 3종까지 이제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이 돼요. 1종 일반 주거지는 저층입니다. 낮은 층수, 그러니까 주로 4층 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것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4층 이하니까 아파트가 있어 없어? 없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인 층이 최소 5개층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있는 곳이 일종 전용 주거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층수, 저층,
몇 종이 되죠? 1종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는 중층입니다. 중층. 그때 중층이 몇 층이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층수가 몇 층이다 중층은 이렇게 연결시키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중층은 약 14층 이하인데 그것도 적으면 안 돼요. 법에 있는 건 아니니까. 약 14층 이하인데 대개 그 14층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시군별로. 그러니까 시군마다 중층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층 이하로 말하기도 무서운 거예요. 적어놓고 외울까봐. 알겠죠? 그래서 그냥 14층 내외 정도, 14층 이하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중고층, 3종은 중고층이거든. 중고층은 15층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의 최고 층수가 15층 이상이면은 몇 종입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때 이제 중층이 몇 층인지 뭐 중고층이 몇 층인지 법률로 규정된 바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층수를 맞아요. 대략적으로 14층 이하까지 중층, 15층 이상은 중고층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네. 그러면은 3종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저처럼 키가 좀 크면은 몇 종이 되는 겁니까? 3종. 키가 좀 아담하게 예쁘면은 1종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네. 저를 보면은 3종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라고.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일 때 35층 아파트입니다. 35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35층 공사 착수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답 찾을 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 받고 착수를 안 하면 기득권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받거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뭘 해야 되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이게 포인트야.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일 때 35층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착수했죠. 근데 공사 착수 이후에 용도지 변경돼 버린 거예요. 자,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 변경됐죠. 유통상업지역은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 서울의 남대문 시장, 동대문 상가 위치한 곳은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안 배웠지만 그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이 위치한 도매시장이 유통상업지이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은 법상 아파트 건축이 허용될까요? 제한될까요? 제한돼요.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했겠지.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먼저입니까? 35층 아파트 공사에 착수한 게 먼저입니까? 공사 착수가 먼저니까 여기에 기득권이 있죠. 이렇게 공사 착수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더라도 그 결정고시에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사업과 공사는 그만둡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자, 이런 법조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드렸고 세 번째 읽어드리는 거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라면은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과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과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더 한결 쉬워졌죠. 네, 그리고 밑에 봅니다. 다만 기업권의 보조 예외에 시가받쳐준 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출거됩니다. 네. 혹시 시가받쳐준 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했다면은 그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동그라미합니다. 그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그런 뜻이죠.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용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시가받쳐준 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무시 몰라도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배워요. 아무튼 시가받쳐준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가 기득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결정고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은 신고한 사업과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밑에는 시험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지형, 도면, 고시, 지행 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행 도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지행 도면 고시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 무엇을 알고 있죠? 고시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고시는 뭐죠? 공적으로 알리는 거잖아. 근데 지행 도면은 단어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지행 도면이 뭔지 몰라도 되죠. 지행도면이 보시는 거 단어 시험을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행도면을 고시를 한다라고 해야 되지. 지행도면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죠. 근데 궁금하니까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행도면 할 때 지가 뭐죠? 한자로면은 땅이죠. 땅지자 쓰겠죠. 형은 뭐죠? 형태, 모양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도는 지행도 할 때 도는 뭐죠? 그림도자 써요. 그럼 이렇게 된다.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그림, 지도입니다. 지도를 지행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자 지행도입니다.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지도로 갑시다. 지도라면은 자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뭐죠?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 위에다가 자세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도면에다가 상세하게 밝혀요. 그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사항을 지도 위에 상세하게 밝힌 도면을 무슨 도면이라고 봅니까? 지형도면이라고 하죠.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만큼 있죠. 이만큼이 빗금친 부분만큼이 지금까지 용도지기 무엇이었죠? 녹지지기였다고. 지금까지 용도지기 녹지지기였는데 이번에 용도지기 무엇을 변경됐죠? 주거지로 변경됐다고. 녹지지기 주거지로 변경된 상을 지도 위에 이렇게 밝히는 거죠. 밝혀서 자 변경 면적, 정확한 면적은 30만 제곱미터라고 밝히고, 그리고 변경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몇 번지는 변경에 포함되고 몇 번지는 제외되는지 변경 범위, 용도지역 변경 범위를 지도 위에 밝히고, 그 다음에 이곳이 위치는 서울, 강남, 대치, 산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 위에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도면이죠? 지행도면. 이렇게 지행도면으로 밝힌 도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지행도면에 자세히 밝혀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됐을 때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안에서 처음 알렸다고. 이때는 그 공보를 보면은 그냥 서울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구나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용도지 변경된 위치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지행도상의 도면 위에 자세하게 밝혀서 시민들에게 고시합니다. 이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실무에 종사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산 200번지에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되면 난리도 아닐 텐데. 맞죠? 저는 부정받죠.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양 신청할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 뻔하게 붙을 테니까 난리도 아닐 건데 상담 받고 뭐 그죠? 주변에 인근 중개업소는. 그럼 여러분은 그때 서울시 공보에 게재된 그 정책 결정 내용을 보고 상담 발생이 좋습니까? 지행도면을 활용하셔야 됩니까? 지행도면을 활용하면은 용도지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범위까지 지도 위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변경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행도면 고시는 선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선행 처분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항상 후속 조치로서 뒤따르는 것이 뭐죠? 지행도면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어야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게 되는 지행도면 고시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자 지행도면 고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근데 지행도면을 누가 작성하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시험 쳐야 되니까. 지행도면의 작성자. 여러분이 교재 보면은 제일 위에, 여러분 교재 지금 60페이지 하고 있죠? 네, 6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네, 지행도면 작성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작성자를 적어뒀다고 법 조문들을 적어뒀는데 막 외우려고 하겠죠? 네, 외우는 게 아니고, 저를 보면은 자동으로 이해가 되죠.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건 쪽지해줘서 외워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행도면 고시는 선입니까? 후입니까?
후행 처분이잖아. 그럼 지행도면 고시가 있기 위해서는 선행 처분으로서 무엇이 더 있어야 됩니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선행이 돼야 되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구역은 지난주에 배웠잖아. 바로 결정됩니까? 입안하에 결정합니까? 입안 결정되죠. 그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최초로 정책을 입안한 자, 입안권자는 본인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구역이 정책으로 결정되면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됩니까? 지행도면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행도면 작성자 뒤에 교재에 적으십시오. 여러분 60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지행도면 작성자는 곧 이꼴 누구죠? 입안권자와 동일함. 그렇게 메모 한 방이면 끝난 거죠. 도시군관리구역 입안을 한 자는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그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행도면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행도면 작성자는 곧 이꼴 도시군관리구역 입안권자와 동일하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구역은 누가 입안하죠? 우리 지난주에 더 배웠잖아. 그죠? 도시군관리구역은 자 여러분 도시지역에서는 누가 입안하죠? 관할 시장들이 입안권자가 되는 거죠. 뭐. 서울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이 입안권자가 되고 6대 광역시는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 관할 군수가 지행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구역 입안권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죠? 지행도면의 작성자가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여러분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구역 입안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입안했죠? 국토교통장관이 입안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누가 입안했죠? 도지사. 그래서 국토교통장관과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구역을 입안을 했다면은 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행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관계되는 시장구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행도면을 작성한다는 얘기죠. 이대로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죠. 교재 활용해서 준비하시면 되잖아.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정도 보면은 시장구가 작성한 지행도면은 누구로부터 승인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교재 보세요. 누구로부터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시장구가 작성한 지행도면은 그 작성된 지행도면이 정당함을 상급적인 관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작성한 그 지행도면은 승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시장구가 작성한 것만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외우면 될까 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외워서는 잘 안 되죠. 시험 나오면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왜 시장구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 그 입법 취지가 있겠죠. 그 입법 취지를 아는 자가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입법 취지를 조금 연구를 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서울시 녹지 지역이 주구주로 변경된다면은 일단 지역 개발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개발 측면에서 보전 가치를 따지지 말고 개발은 유리하죠. 그러면은 그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관할구역 범위가 좁아요. 관할구역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지역적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상관이 돼 있나 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군 지역의 녹지 지역이 주구주로 변경되면 지역 발전에 유리하니까 자 이런 도시군 관리구역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사항을 지행도상의 도면에 밝힐 때 그 용도지역 변경 범위를 되도록 넓게 그릴까 좁게 그릴까 넓게 그리는 거야. 지역 발전에 유리하니까 녹지 지역이 주구주로 변경된 범위를 지행도상의 도면에 밝힐 때 넓게 그리는 거죠. 또 반대로 만약에 이번에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지역발전에 유리합니까? 개발에 불리합니까? 불리하니까 넓게 그릴까요? 좁게 그릴까요? 좁게 그리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됐을 때 그 용도지역 변경
용도직 변경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변 고시가 있어야 용도직 변경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 입장이에요. 그 바꾸기 가면은 용도직 변경이 되더라도 지행도변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그 용도직 변경 범위가 확정된 겁니까? 유동적으로 봅니까? 판례는 유동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행도변을 만들 때 그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사항이 지역 발전에 유리하면은 넓게 그리고 좁으면은 불리하면은 좁게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사항을 정확하게 지흥도성의 도민에 밝혔는지 상급 행정처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대. 근데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도지사 승인을 받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워낙 관할 구역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확률이 낮대.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행도민은 승인 규정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행도민만 승인 규정을 두게 됐대요. 그게 입법 7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작성한 것만 시량군서가 작성한 지행도민만 누구의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다 했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교재 책장 등급이 되죠. 62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영원하지는 않죠. 한번 결정 고시된 도시군 관리구역은 영원하지 않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5년마다 타당성을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에 그 결정된 정책이 타당한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하여 수정, 정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되고 어떤 또 효과가 발생하는지 몇 가지를 공부한 거죠? 네 가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지행도변 작성을 누가 하는지 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목차를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구역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됐고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 고시되면 네 가지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죠?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더라도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사업과 공사는 그만둡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그 후속 조치로서 뭘 해야 되죠? 지행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그 한 번 결정된 정책은 영원할 수 없거든. 도시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도시군 관리구역은 정비,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목차를 잡으면은 3분의 1은 잡은 거고요. 내용은 이해하고 읽어두면 돼요. 암결 일은 크게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입니다. 오셔가지고 06번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에 특례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되죠. 리딩 표시해야 됩니다. R 적어두시죠. 네, 그리고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읽어보기 전에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 무엇이 더 상위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먼저 수립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상위계획이거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지침에 맞도록 무엇이 입안되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에 의해서 6가지 정책이 입안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로 볼 수 있잖아. 우리 아이를 낳을 때도 뭐 이렇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지 셋째를 먼저 낳고 나중에 둘째 낳고 이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칙인데 보세요. 조속하게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구역인 광역도시구역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돼요. 상위구역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구역은 함께 입안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읽을 때, 네,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제 용도 지역, 이제 도시공 관리 계획 중에서 드디어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용도 지역 편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자, 일단은 용도 지역 편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 1, 2월에 저까지 공부하신 분들, 네, 혹시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용도 지역 편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래서 교재를 보고 큰닝을 하면은 공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소리 내지 말고 그대로 고개를 드시고 집중하고요. 네, 같이 해봐요. 제일 먼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우게 되잖아요. 네,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우리나라 국토 토지는, 땅은 용도별로 그 종류가, 네, 도시적 안에 몇 개가 있죠? 16개. 그렇죠. 도시적 밖에 5개. 오늘 배우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는 몇 개가 있죠? 21개. 21개의 용도 지역하고 그 21개의 용도 지역별 중요 지정 목적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그래서 일단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21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지역의 토지는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그 이용 용도를 정하여서, 네, 도시공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결정구시에 두는 거죠.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역이다, 이렇게. 아무튼 토지의 종류는 몇 개죠? 21개가 있습니다. 이 배워봅시다, 오늘. 그 다음에 뭘 공부하냐면은,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로 입안하에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는 특별한 예외, 특례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 등을 여기서 공부하게 되죠. 이렇게 목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연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냐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땅을 샀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사면은 아무튼 21개 용도지역 중 하나에 해당될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은 그 용도지역별로 용도가 다르니까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원 허용할까 제한할까요? 제한하겠죠. 그래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어떤 개발 행위는 제한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땅을 사면은 건축 면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100평 땅을 사면은, 네, 40평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30평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으로 건축 면적을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건폐율.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그건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되죠. 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대지의 높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높이도 법으로 규제를 받게 되죠. 그 용도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너무 좋은데요? 용적률이죠. 네, 용적률 그렇게 되죠. 그럼 잠깐만, 이거 목차가 필요한 게, 건폐율과 용적률은 소속이 용도지역 소속입니까? 용도지구입니까? 용도구역입니까? 용도지역 소속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샀을 때 건축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율 지도가 탄생한 거고, 그죠?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 규제를 목적으로 용적률 지도가 탄생한 거다. 이 제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목차 정리가 없이 그냥 건폐율 공식 외워버리고 용적률 공식 외워버리면은 그냥 건폐율 단어를 외운 거지 제도적인 활용을 못하는 거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법의 맹점이죠.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목차를 같이 정리해봤고요.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 이렇게 여러분이 학습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용도지역 편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자,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요는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요 설명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교재를 보시면 안 돼요. 교재는 없고 저를 보시고 설명만 쭉 들으시면 되죠. 이 개요를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필기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네,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여러분, 그 공인주기도 자격증을 따신 여러분 선배님들 있잖아요. 선배님들 보면은 용도지역 위치도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농림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잘. 서울시 주변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죠. 위치를 모르면 아는 건 아니잖아. 현장을 모르면. 그래서 자, 이제 현장을 상상하면서 배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토 가운데서 서울처럼 인구와 사대비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사대비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그럼 잠깐만, 우리가 이 부동산 공부하기 전까지 도시지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도시지역이라는 개념 알고 계세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살았습니까? 추상적이었습니까? 추상적에서 이제 법으로 정의된 대로 구체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이란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사대비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을 도시지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지정 목적은 들어보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가 됩니까?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 그래서 서울은 땅값이 저 시골보다 비싼 거예요. 개발 목적으로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있고, 전답, 가수원 등 농지, 이건 농지입니다. 전답, 가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림 잘 보세요. 자,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가수원 등 농지가 있는데,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가깝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 이 지역은 농림업의 지등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이런 곳이 무엇입니까?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외워야 시험을 칠 수 있어요. 농림업의 지등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이게 서울이죠. 우리 도시지역 주변에, 서울시 주변에 서울시를 에워싸고 있는 땅은 법적으로 농림지역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도시지역과 경계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 주변에, 외곽순환 고속도로 주변에 쭉 서울시 밖에 있는 서울시 주변의 땅은 법적으로 농림지역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으로부터 경계를 같이 합니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전답과 숭등 농지가 있고 주변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으면 농림지역이 되고요. 근데 농림지역의 목적은 외워야 되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 진짜 외워야 시험을 친다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보시면 되죠. 자, 교재 65페이지 맨 위쪽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농림지역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줄긋지 마십시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서 다음 줄긋 주십시오. 이거 외워야 돼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밑에다가 목적 적으면 되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구로 결정고시를 해둔 땅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현지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농림지역의 땅 사도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요. 원칙적으로. 공장도 지을 수 없어. 그런 땅이 농림지역이라서 땅값이 싼 거야. 현지 농업인과 업인이 아니면 땅 사서 집을 지을 수 없고 창고도 지을 수 없고 그런 곳이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는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을 보십시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국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자원의 보존, 수자원이 뭐죠? 댐, 호수, 저수지. 그러면 팔당은 서울 쪽에 가까워요. 도시지역에 가깝고 그 위에 가면 청평 있죠. 청평댐 정도 되면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곳은 여기를 보면 돼요.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평댐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죠.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아름다운 해안선의 보존, 해안 보존, 그리고 생태계 보존, 상수원과 문화재, 상수원 및 문화재 등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주로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목적입니까? 보전 목적으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지역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용도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목적으로 결정고시 되기 때문에 이런 땅은 경제적 가치가 낮죠. 땅값이 싸고 도시지역은 비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목적 6개는 꼭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림지역 밑에 봅니다.
65페이지 제일 위에 네 번째 지도였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자연환경 보존의 지정 목적. 지금부터 자 밑줄 꼭 외워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그 다음에 줄 잘 것입시오. 상수 및 문화재 줄 거예요. 상수 및 문화재, 문화재 뒤에 보니까 개발입니까? 보존입니까? 보존 동네 5개를 보존하는 거죠.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한데 그 위치가 도시적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 자연환경 보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 것입시오.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게 6번. 그렇게 해서 자연환경 보존의 지정 목적 6개가 있죠. 6개는 얼추 외워야 됩니다. 저처럼 외워야 돼요. 자, 한번 보실래요? 마음으로 따라하면 돼. 같이 해요. 같이.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 및 문화재 보존,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는 곳이 자연환경 보존지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적금 5천만 원을 타서 자연환경 보존 땅값이 비쌀까 쌀까? 싸죠. 이게 자연환경 보존의 땅을 좀 사셨죠. 어쩌려고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큰일이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했을까? 장인 아니죠. 이 땅은 국가가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 및 문화재 보존, 그리고 수단자원 보호 육성이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 고시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 산촌에 계시는 분들,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 일부가 그 농업용 주택, 농가주택 정도 아니면은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은 진짜 고급 정보 없으면은 이런 곳에 땅 사지 아니해야 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농의 뜻이 없다면은 귀농도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곳에 땅 사면 참 빠지기 힘들죠. 네. 5억 주고 샀다가 3억에도 팔고 나오면 다행이죠. 운 좋아야 되죠. 주인 만나지 못하면 못 팔아요. 그런 것이라고.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까지 결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의 경계를 같이 합니까? 도시에서 먼 곳입니까? 도시로부터 먼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주변에는 농림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땅을 소개합니다. 뭐죠?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이거는 지금 이제 이름은 관리지역인데 2002년도부터 이제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2001년도까지는 옛날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도시에 가깝다는 이유로 1980대, 90대를 거치면서 도시 개발이 급속도로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도시도 아닌데 이게 아파트, 들판에 아파트, 산 아래 아파트, 들판에 공장이 들어온 거죠. 난개발이죠. 그래서 이 비도시적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위쪽이 뭐죠? 도시적이죠. 도시적이고 그러면 아래쪽은 뭐죠?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이죠. 그래서 이 비도시적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땅은 철저하게 관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관리지로 붙이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 4개의 체제가 출범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4개의 용도지역 체제가 출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출범했는데 이 4개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용도지역이 세분이 됩니다. 세부주로 나눌 수 있게 되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뭐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죠. 그러면 바꾸기 가면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세분될 수 있는 것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만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돼요. 자, 그때 이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이렇게 되죠. 알고 계시잖아요. 자,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크게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용도, 우리 서울시에 있는 토지의 용도는 크게는 4가지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이 되고요. 주, 상, 공, 녹 이렇게 오고 주거지역이 6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4개가 있죠.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전부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몇 개? 16개, 16개의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 안에 토지의 용도는 용도별로 종류가 세분되어서 전부 세분되면 16가지로 토지의 용도별 종류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리지역 진짜 중요하고요. 여기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알아야 되니까. 관리지역은 3개가 있는데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뚫어지게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도시지역 맞죠? 도시 주변에 산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 도시 주변에 산이 있고 도시 주변에도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있는 곳이 있죠. 농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을 무지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국토 가운데서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집도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가치 있는 산지가 있어요.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 지정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을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치가 도시에 가까운 거야. 가까우면은 도시는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이 확산됩니까?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이 땅은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농림지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에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로 붙이는 거죠. 그럼 생산관리지로 무엇을 외워야 되냐면은 본래는 농림지역 지정 대상인데 주변의 용도지역, 주변의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외워야 돼요, 이걸. 그 시험 치죠.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박스 안에 관리지역 3개. 기업본 보존관리지역. 니한번에 생산관리지역 찾으셨습니까? 네, 생산관리지역 읽어보겠습니다.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도시지역과의 관계,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음 줄 것죠. 농림지역,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생산관리 생산은 공업 생산입니까? 농업 생산입니까? 농업 생산.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네,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도시지역이죠. 이런 도시 주변에 도시 가까운데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하다면은 본래는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 대상이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하다면 본래는 자연환경 보전지를 지정해서 보존돼야 돼요. 근데 주변의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이번에는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전관리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사촌쯤 되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 사촌이죠. 농림지역의 사촌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얼추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해요. 그래서 진짜 토지 투자했을 때, 땅 샀을 때 제일 투자의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거죠.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서울에 가까운 거죠. 근데 땅값은 비쌀까 쌉니까? 아주 싼 거야. 그러니 땅값이 싸니까 살 확률이 높잖아. 모르면은. 사면은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전관리 땅 사면은 어째야 될고 그를 어째야 될고 큰일이죠. 싸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는 나란히 있어도 싼 땅을 사지 말고 가죠. 비싼 거 사셔야 돼요. 모르면은 차라리 비싼 쪽을 선택하시라고. 싸고 좋은 땅은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에게 돈을 복시 어디에 있겠어? 싸고 좋으면 제가 벌써 사버렸죠. 있겠습니까? 없죠. 줄 것입시오. 64페이지 제일 밑에 박산에 기업본의 보전관리지역이죠. 보전관리지역 세 번째 줄에 줄 것입시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네, 보전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이거 두셔야 되고요. 가운데 봐주세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여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농림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있었다면 뭐죠? 생산관리지역 됐겠죠. 자연환경 보전지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땅이었으면 보전관리지역이 됐겠죠. 그래서 이 땅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까?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입니까? 낮은 지역이야. 그럼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은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켜도 되겠죠. 그때 난개발합니까? 계획적 개발이 필요합니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결정고시한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 사촌입니까? 곧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 땅이죠. 도시로 편입이 예상돼 있어요. 현재는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이지만 곧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돼 있으니까 땅값은 얼추 도시지역만큼 비싸죠. 그럼 봐요. 나란히 또 여기는 평당 1,000만 원 할 수 있잖아. 곧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돼 있으니까 행정계획으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계획된 땅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어떻게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계획된 땅이니까 얼마나 땅값이 싸게? 여기는 평당 2,000, 여기는 평당 200, 10배 차이 나잖아. 그러면 모르면은 200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란히 있으니까 큰일이죠. 그렇죠? 2,000을 사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2,000을 사면은 3,000, 4,000 할 수 있지만 200을 사면은 250 평당 250 받으려면 10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기약 없이 보장도 없어. 그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뭐 현장에 가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계획관리지역의 목적 밑줄 긋습니다. 세 가지. 63페이지 맨 밑에 있죠. 밑줄 긋으면서 외우십시오. 계획관리지역은 첫 번째 줄 것이십시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1번. 그 밑에 줄 제한적인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한적이지만 이용과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허용됩니까? 허용되는 지역 2번. 그 끝에 줄 것죠.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번. 그렇게 해서 계획관리 지정 목적 몇 개? 3개. 그 3개의 공통점은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개발. 그래서 자, 관리지역의 목적.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용도로 봅니다. 개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 도시적 밖에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3개,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적 밖에는 몇 개의 용도지역이 있죠? 5개. 도시적 안에 몇 개가 있죠? 16개. 합하면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 몇 개가 있죠? 21개.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중요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휴식하고, 도시적 16개를 다 해드리진 않아요. 이제 기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자,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주거 지역만 살짝 소개할 겁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합니다. 네.